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올 거냐 말 거냐 네. 뜨거운 이슈와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 오늘은 나와봤자 별 소용 없어라는 매우 도발적인 주제를 김상원 기자가 다룰 예정입니다. 네, 김상현 씨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석유 나올 거 가능성도 높고 그거 왜 자꾸 시비 겁니까? 석유 파봐야지 우리나라도 산유국 될 수 있어요. 네. 라고 해서 오른쪽인가? 그랬더니 오늘은 또 그 나와봐야 그 별 돈 안 돼요. 그 왜냐면 기름값이 곧 똥값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고 합니다. 확 재뿌리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예. 하여튼 뭐 객관적으로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니까. 김상원 기자의 주장이 아니고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지. 항상 주장.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이거 우린 또 공에 잘 나와도 큰일인데. 자, 네. 걱정이니까 한번 배워보죠. 김상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일단 먼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음모론이 사람이 참 나빠. 맨날 지금 몰아가. 아닙니까? 그 얘기인 줄 아니 알았지? 만약에 포항 앞바다 유전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게 네.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네. 조금 잘 따져보자. 뭐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지. 아무튼 오늘은 그 포항 앞바다 얘기는 아니고 포항 앞바다 얘기는 끝에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걸 이런 방식으로 오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라는 정도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럼 오늘? 제 기억에는 지난해 마지막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네. 미국 셰일가스 두 번째 혁명 얘기를 하면서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이제는 구조적으로 뭐 저유가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석유 시장을 쥐고 흔들던 오펙 플러스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죠. 얘네가 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을 쩔쩔매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우디의 그 실권을 진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빈살만 왕세자고 얘네들도 그렇게 목소리를 예전처럼 키우기 쉽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엊그제 그 국제 에너지 기구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아주 조금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보고서라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골자는 뭐냐면 2030년이 되면 하루 800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초과 공급될 거다. 그러니까 막 남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2030년이 되면 석유가 되면 남는 시대가 될 거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석유 소비로 3등인 나라가 인도거든요. 인도가 2022년에 일평균 하루에 그러니까 518만 배럴 정도를 썼어요. 여기에 비하면 1.5배쯤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석유 소비로는 전 세계 8등인데 우리나라가 그 2022년에 썼던 석유 소비량이 일평균 285만 배럴입니다. 근데 800만 배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3개 정도가 쓸 수 있는 기름이 이제 남아 돈다는 거죠. 사실 이건 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물론 기저적으로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석유의 그 초과 생산량, 그러니까 재고량 이게 뭐 800만 배럴 넘어선 적이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언제였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는 갑자기 수요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당연히 석유 재고가 쌓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석유 재고량이 한 900만 배럴 일평균 이 정도까지 쌓였던 적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는 일종의 충격 때문에 외부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유전을 꽂아가지고 뽑기 시작하면 계속 뽑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량이 800만 배럴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외부 충격 때문에 쉽게 뭐 재고량이 더 쌓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진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엄청 세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뭐 내려갈지는 사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구조적으로 800만 벌이 매년 쌓인다. 그렇다고 하면 뭐 유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수요야 뭐 완만하게 올라갈 거고요. 석유 수요야 뭐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런 걸 가정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 가정한 부분은 뭐냐면 변수가 저겁니다. 그 전기차. 뭐 그렇겠죠.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운송 분야에서 석유의 소비량은 줄어들 거다. 그러면 2030년에는 석유의 절대 수요량이 지금보다는 떨어질 걸로 가정했대요? 아닙니다. 그래도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도 맞습니다. 뭐 성장이 되니까 올라가긴 올라가겠지. 늘어나고 뭐 그러니까 올라갈 텐데. 더더군다나 뭐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뭐 다른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처럼 뭐 정부가 돈이 많아서 보조금을 빵빵 밀어줘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내연기관차 대신에 전기차를 살 만큼의 구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그 중국에서 빠지는 수요를 차고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석유의 소비량은 늘어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너무 많아진 거다. 석유의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2024년 올해죠. 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0만 배럴 정도가 증산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 네. 근데 수요가 늘어나는 건 한 10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돼요. 아하. 2025년도 비슷한 수준인 거죠. 예.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다가 2030년쯤 돼야 이제 석유의 증산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렇게 2030년까지 쌓이는 누적 증산량이 600만 배럴쯤 된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까만색 점이 수요니까 수요는 그것보다 훨씬 덜 올라가고 2030년 되면 오히려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800만 배럴 기저적으로 매년 800만 배럴 정도가 이렇게 초과 생산이 되는 상황이 2030년쯤 되면 벌어질 것이다. 요게 그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공급이 가파르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요가 급격히 줄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공급이 가파르게 늘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래서 뭘 새로 캐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모양이네요. 굉장히 많죠. 일단은 미국 그때 말씀드렸던 게 미국 얘기였잖아요. 예. 그때 뭐 그때 영상이나 혹은 제가 올린 언더스탠딩 텍스트 네이버 프리미엄에 올려놓은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긴 할 텐데 여기 슬라이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그 어디서 증산이 많이 늘어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에서만 늘어난 600만 배럴 중에 210만 배럴 그러니까 35%가 미국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셰일가스 이게 재수와 파쇄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원래 덮어놨던 유정에서 더 뽑아낼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오펙 국가이면서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아니고 비오펙인 그러니까 비오펙 국가에서 늘어나는 게 41%입니다. 여기가 41%그 다음에 나머지 24%가 오펙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총 600만 배럴이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원유 재고량은 유가의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오펙 국가들에서 이렇게 원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뭐랄까 유가는 재고량이 쌓이게 되면 내려갈 텐데 물론 재고량에 따라서 뭐 유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 충격 때문에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급격히 수요가 줄어들면서 재고량이 거의 900만 배럴 가까이 올라서 저건 재고량 그래프예요. 재고량 그래프고 이 빨간색 선은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입니다. 가격. 예.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원유 재고량이 900만 배럴 정도였는데 그래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이 한 40달러 밑으로 떨어졌었죠. 지금도 사실 재고가 적진 않아요. 600만 배럴 가까이 되는데 거의 뭐 2023년 기준으로 600만 배럴 가까이 되는데 77.6달러니까 사실 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죠. 네. 이거는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조금 재고량이 들쭉날쭉하는 거는 외부 충격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앞으로 2023년 되면 이건 기저적으로 800만 배럴이 쌓일 거라는 거죠. 여기에 수요 충격이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나 혹은 경기가 갑자기 둔화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 재고량이 쌓이겠죠. 밑에는 산유국들이고 그 기존에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당연히 재고도 비슷하게 남겠죠. 그래서 사우디는 많이 생산하니까 재고도 많을 거고 이라크 재고도 있을 거고 아더 오펙도 있는데 없었던 녀석들이 등장하면서 요거는 요렇게 나라별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나라별로 이제 미국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최근에 약진을 하고 있는 산유국 중에 하나예요. 원래 브라질이 그 석유로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브라질 가장 큰 도시가 있고 이쪽이 다 앞바다예요. 앞바다. 이쪽이 앞바다인데 여기 산토스 바신이라고 산토스 분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캄포스 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2006년쯤 돼서
여기 산토스 분지랑 캠포스 분지에서 굉장히 그 해상 유전 개발을 많이 해서 브라질이 2006년에야 처음으로 순수 출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석유를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브라질이 산유국 순위 7위까지 올라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토스 분지랑 캠포스 분지에서 해상 유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선 건데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이. 네.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 나오는 그 석유의 90%가 이 산토스 분지랑 캠포스 분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전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캠포스 분지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SK 에너지가 2000년대 초반에 여기서 그 개발 초기에 탐사 단계에서 개발에 참여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2010년까지 한 1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2011년도에 2.5조에 팔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국내에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어쨌든 2000년대 초부터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던 곳인데 아직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년 전에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일평균 생산량이 한 300만 배럴이 안 됐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428만 배럴까지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대륙붕, 그러니까 얕은 바다에서도 개발을 많이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심해라고 하죠. 그 수심이 2,000m까지 들어가는. 그리고 최근에는 2,000m 넘어가는 초심해까지도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위에 보시면 이게 다 분지거든요. 연안 바다에 있는 분지인데 분지라는 게 퇴적층.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석유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생물의 사체가 이제 쌓여가지고 예. 그 퇴적층 안에 탄화수소가 고여 있어야 이 석유를 뽑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석유를 가둘 만한 어떤 지층 구조도 생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적 분지에서만 석유가 나옵니다. 네. 뭐 여튼 이렇게 석유가 쌓여 있으면 퇴적 분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는 뭐 그 2,000m 넘어서 들어가는 초심해라고 하는 곳까지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그 투자 계획이 600조예요. 네. 600조를 우리가 쏟아부어서 초심해 2,000m 수심 2,000m 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유전을 파서 지금 브라질이 산유국 순위가 7위인데 우리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다음 그렇게 4위가 되겠다. 늘리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야, 이게 새로운 이게 개발이 많이 된 모양이네요. 브라질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래서 브라질은 지금 좋을 때 좀 개발하지. 지금 생산하는 석유의 96%가 해상 유전에서 나오고, 예. 브라질은 해상 유전은 이미 2000년대부터 계속 개발을 해 왔으니까. 예. 유가가 좋을 때도 개발을 하고 좋지 않을 때도 개발을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탄력을 받은 브라질이다. 그리고 하고 곧 석유 시대가 끝날 거면 빨리 계속 팔아야죠. 지금 서로 아낄 수가 없어. 서로 아낄 재고 때가 아니야. 남겨봐야 이제 의미 없어지면. 뭐 그렇기도 하죠. 예. 나중에 우리 저 돈 생기면 저기 한번 파봐야지라고 하는 거 빨리 파야지 이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석유의 채굴 비용. 사실 심해 유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채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비싸서 안 했었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원가라고 하죠. 시추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뭐 절반씩 떨어지니까 최근에는 예. 그래서 더 많이 나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말고도 있는 게 뭐 가이아나는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실 이번에 테니까. 많이 언급이 됐죠. 그렇죠. 네. 근데 가이아나 말고도 가이아나 옆에 수리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수리남 영화에도 나온 수리남. 바로 옆 나라 그렇죠. 바로 옆 나라인데 그 가이아나에서 그 저기 뭐죠? 기름이 나오는 분지가 가이아나 수리남 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붙어 있군요. 가이아나부터 수리남 그 연안 바다까지 다 감싸고 있는 분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이아나는 2019년에 거기서 상업 생산에 성공을 했지만 수리남이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 데라서 수리남 국영 석유 회사가 이제 본인들 앞바다에 쌓여 있는 석유가 300억 배럴이다라고 예.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 숫자는 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가이아나가 지금 매장량이 한 110억 배럴 정도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겠냐 싶긴 한데 여튼 수리남 앞바다에도 굉장히 많은 석유가 그 묻혀 있고 예. 지금 그 석유 메이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탐사 활동, 개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여기도 바다 유전, 맞습니다. 해상 유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만 산유국이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2022년에 그 쉘이
그 나미비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비아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뭐 저도 알지는 못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굉장히 큰 나라더라고요. 여기 옆에 여기도 퇴적 분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퇴적 분지가 많이 있어서 한 1970년대부터 쉘이 여기 탐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2022년에 처음으로 여기서 수심 2,000m 넘게 들어가는 곳에서 유전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나미비아 같은 경우에도 그 여기서 유전을 발견을 해서 이제 곧 있으면 석유 상업 생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2022년에 토탈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깊은 바다 2,900m 이렇게 깊은 바다에서 그 추정 자원량이 한 30억 배럴 정도 되는 유전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유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미비아도 이제 새롭게 산유국 반열에 올라서고 그다음 최근에 세네갈 같은 경우에도 상구마르라고 하는 해상 유전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저희도 많이 알고 계신 호주 우드사이드 여기가 지분 82% 들고 있는데 여기도 곧 있으면 상업 생산을 할 거고 이게 좀 해상 유전을 그 개발하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이게 별로 해상 유전 하지 않던 데들이 이곳저곳 우리도 있네 저것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건가요? 심해 퇴적 분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 밑에까지 뚫고 들어가면 당연히 석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많이 알고 있었는데 2013년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유가가 배럴당 한 $70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가야 이게 우리가 그 경제성이 나온다. 비용이 좀 비싼 해상 유전 뚫을 수 있어. 맞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2018년쯤 되면 이게 $40, $50까지 내려가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각 그 지역에서 나오는 유가의 손익분기 유가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게 당연히 오펙이겠죠. 여기는 뭐 $20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미국에 있는 셰일 오일 여기도 한 $4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보시면 브라질의 그 심해 유전 여기가 평균 유가가 한 $40 조금만 넘어서도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해 유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육상에 있는 유전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했어요. 맞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은 어마어마하게 해상 유전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쉐일 오일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이분 포인트가 올라가서 개발이 확 본격화됐던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해상 유전도 예전보다는 그 개발 비용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이 정도만 돼도 나도 할래. 맞습니다. 그렇게 뛰어드는 분위기인 그쵸. 모양이네요. 이게 뭐 독보적인 기술이 발전했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시추공을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2달 걸릴 걸 한 달 만에 시추를 끝낸다거나 이게 이 공기가 굉장히 짧아졌대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굉장히 내려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여튼 그렇다 보니까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그 저기 어디죠? 아프리카 그 서해안 쪽 이쪽 퇴적 분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메이저들이 시추권을 굉장히 많이 뚫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이 탐사를 하고 발견을 하고 상업 생산에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2030년이 되면 초과 공급량이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국제 에너지 기구의 전망인 거죠. 새로 기존의 중동이나 그 석유를 많이 뽑아내던 나라들끼리는 잘 담합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규 플레이어가 나와서 나도 생산할래 시장이 어지럽혀지고 있다. 그렇죠. 뭐 그런 뜻인가 봐요.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펙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르텔인 거잖아요. 굉장히 대놓고 카르텔.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본인들끼리 가격을 담합하고 누구도 이렇게 제재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사우디가 기름만 가지고 미국의 멱살을 잡고 쥐고 흔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사우디가 그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미국을 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사우디가 오펙 국가들 모아놓고 뭘 했냐면 감산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업체를 좀 고사시키기 위해서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오펙 국가들이 감산이 아니라 증산이죠.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쏟아내서 유가를 확 떨어뜨리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셰일 업체들 다 죽겠지라고 예. 하던 그런 작전을 펴고 있었는데 당시에 오펙 국가들이 우리 너무 증산을 많이 하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우리 수입이 힘들다. 너무 떨어진다 힘들다. 그랬는데 당시에 석유 사우디 석유 장관이 오펙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미국 셰일 업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증산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미국 셰일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죠.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증산을 많이 해놨으니까 본인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 석유 수출 기국 확대 기구에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50%는 딱 넘는 물량을 오펙 플러스가 쥐고 있었는데 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건가? 요거죠. 예.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오펙에서 생산하는 석유 원유 생산량이에요. 2022년에 이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오펙에서 생산하는 석유가 더 많아졌고 지금 심하네.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늘어나. 그래서 2025년 내년이 되면 거의 한 400만 배럴 정도. 야, 이미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요거는 그 2023년까지는 한 그 200만 배럴 정도, 300만 배럴 정도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인 거고, 요거는 앞으로는 그 전망치여서 여기는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팟캐스트니까. 미국에 있는 에너지청이 분석한 바로는 한 400만 배럴 정도는 600만 배럴 정도는 격차가 벌어질 거다. 저거는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2022년, 23년은 약간 감산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기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나는 몰라. 계속 우리는 늘어나고 생산할 있으니까. 거야. 그렇죠. 하고 해서 이게 역전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 오펙 플러스 감산량이 220만 배럴이거든요. 근데 격차는 그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2023년에 보시면 거의 한 400만 배럴 가까이 되니까. 여튼 그렇다. 오펙이 그렇게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오펙 국가들이 굉장히 석유 생산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뭐 80달러를 뚫고 90달러까지 가거나 그렇진 않죠. 않았었죠. 근데 앞으로 더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비오펙 국가들이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유가를 누르는 압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우리나라만 동해에서 나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곳곳에서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군요. 해상 유전은 요즘 완전 붐이에요. 아. 잠깐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거긴 하지만 어쩐지 우리나라만 좋은 게 나올 리가. 요게 전 세계에서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나오는구나. 어쩐지. 전 세계에서 다 이미 개발을 하고 탐사를 하고 어디 있다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뒤늦게 여기서 이제 찾아낸 거죠. 아, 우리 또 그나마 뒤늦게야. 여기 보시면 이 벵골만 인도 옆에 벵골만에서도 굉장히 탐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남중국해에서는 이미 생산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저렇게 새로 나오는 바다에 나오는 석유 있는 걸 찍어 보니까 네. 다 해안에서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해안에서 가까운 데만 석유가 있어 바다는 원래. 그래서 저런 겁니까? 아니면 모든 바다 속에는 다 있지 당연히 밑에 해안가 다 있어. 없는 데도 많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다 있는데 우리는 탐사도 안 하고 시추도 안 하고 8,000m 밑으로 어떻게 탐사하고 시추해 못하지. 그러니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없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조금씩 이제 깊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해안가에서 계속 다 발견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있어 이건지 아니면 해안 말고는 없어. 원래 석유라는 게 원래 땅이었던 데가 이렇게 쫙 대륙 이동설로 갈라지면서 그래도 땅이었던 곳에 공룡 시체도 있지. 아예 땅이 아니었던 곳이 한가운데 바다 그래. 한가운데는 없지 않냐? 멘틀에서 올라온 그 지각에 무슨 공룡이 있겠냐? 인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석유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그 지질학적 특성이 있는 곳에서만 석유가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우리가 퇴적 분지 바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 수억 년 전이나 수천만 년 전, 뭐 중생대, 고생대 이때쯤에 죽었던 생물들이 쌓여 있는 지층이 있는 곳을 퇴적 분지라고 불러요. 다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다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육상은 이미 다 캐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육상 이미 다 이제 바다로 캐봤는데 나가기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있는 건 알겠어. 왜냐면 저게 그렇지. 퇴적 분지가 있으니까. 쉬운 데만 따먹어서 그렇죠. 지금도 바다 중에서도 쉬운 데만 가고 그런 있다 보니 그런 거네. 그러니까 가까운 가까운 바다 해변. 해변이고 여기 하면 기술이 더 발전하면 좀 더 깊은 바다. 그럴 좀더 수 깊은 바다.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 안에도 퇴적 분지가 뭐 깊은 바다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은 기술적 한계로 경제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대략 한 수심 3,000m 정도까지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2,900m까지도 판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어떤 그 해안선에서 멀면 한 300km, 200km 안쪽 그쯤 되는 바다에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할 이제 수 하여튼 있는 김상훈 기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곳저곳에서 해상 유전들이 막 발견되고 있고 막 생산을 하고 있어서 육상 유전도 많이 육상 유전도 발견되고 네. 있어서 오펙 예전에는 오펙이란 그 담합 기구에서 가격도 통제하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생산량이 막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유가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 궁금함은 오펙도 오펙이었다가 중동에 있는 나라들끼리 했다가 야 아무래도 우리끼리는 안 되겠어. 러시아도 끌어들이자. 그래서 러시아도 끌어들여서 오펙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오펙 플러스가 또 보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브라질도 끼자. 뭐 저기 칠레도 키자. 여기 아프리카도 하자. 그래서 오펙 뭐 트리플 플러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담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늘어나고 뭐 예를 들면 담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서 튀어나왔거든요. 네. 이게 잠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감산이라고 하는 게 오펙 국가한테 다 좋은 게 아니라 증산이든 감산이든 예. 여기 보시면 일단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유가가 달라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 이제 그 안에서 본인들이 뭐 저 정도는 뭐 예를 들면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감산 증산이게 되면 난 저기에 합류하는 게 좋겠어라고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또 반대로 튀어나오는 거고 카타르나 인도네시아처럼 뭐 그런 경우가 다 똑같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최근에 그 해상 유전이 이렇게 많이 개발되는 동향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미 그렇게 다 4위 정도쯤 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예. 굳이 뭐 저기 안에 들어가서 굳이 할 본인들의 이유가 있겠느냐? 할 이유가 있을까? 뭐 나머지 조그마한 국가들이 들어가는 사실 큰 상관은 없죠. 근데 다만 브라질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 캐나다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과연 지금까지도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들어갈 것인가?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때 생산량이 늘어나. 근데 생산량이 늘어나서 야 기름이 펑펑 나오네. 그럼 우리 자동차도 더 찾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요 이거 굉장히 장기간 수요를 예상해야 되는 건데 수요가 공급량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 예상은 네, 국제에너지기구 매우 믿을 만한 예상일까요? 일단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의 설명은 이런 식이에요. 뭐 저는 뭐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중국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지난 10년 동안은 전 세계에서 증산량 60%를 중국이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석유를 가져갔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고 예. 더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 일단 운송 부분에서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예. 중국은 전기차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가 일단은 감소할 게 분명하다. 예. 뭐 이거는 사실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런 다음에 그 요거는 사실 중국에만 그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비슷한 상황이죠.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 그 밝은 파란색 선이 OECD 국가의 석유 소비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았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죠. 여기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경제 성장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앞으로 어쨌든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구조적으로 석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OECD 국가들, 인도나 다른 개발도상국, 브라질 같은 나라들, 얘네들은 고도 성장을 할 텐데, 그럼 얘네들이 얼만큼 메워주느냐, 이게 관건인 건데, OECD 그 국제에너지국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것만큼 상쇄할 만큼의 수요가 늘어나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다. 적게 늘어난다. 적을 거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수요가 공급 못 따라갈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인도나 등등등이 중국을 대체를 결국 못할 거다라는 거 예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셈인 거죠. 오펙이 보기에도 뭐 구체적으로 배럴당 몇 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는 혹시 보고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하방 압력이 셀 수밖에 없다. 유가가 많이 높진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럼 뭐 장기적으로 물가 내려가고 금리 내려가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유가가 떨어지면 근데 뭐 상황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어디서 뭐 코로나 같은 일이 또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뭐 반대 상황에서 유가를 밀어 올리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뭐 터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근데 그거는 진짜 정말 외부 충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로 전망을 해보게 되면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는 이제 안 온다. 아니 그 지금 얘기한 취지로는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물론 뭐 근데- 다양한 변수는 있을 수 있고 그거야 인정하고. 근데 진짜 옛날에는 유가 떨어진다 그러면 야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우리도 이제 기름 잘 됐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네. 그렇게 원래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기름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말은 마치 어디 시골에 빌라 하나 사고 이제부터 집값이 올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야 너무 서글프다. 아니 그래서 사실 동해 유전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일단은 뭐 탈탄소 시대에 우리도 이제 유가 좀 올라야 돼. 탈석유 시대에 뭐 어. 석유 시추를 한다는 게 무슨 구시대적인 발상이냐. 더더군다나 뭐 석유도 2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돈 들여서 시추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10년 뒤에 유가가 어떻게 될지 알고 그렇게 큰 돈을 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예를 들면 10년 뒤가 아니라 2030년대 유가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당연히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어쨌든 유전 개발의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이니까 네. 지금 개발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도 어쨌든 유가가 한 2, 3년간 굉장히 꾸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예. 그래서 어쨌든 경제성이 예를 들면 시추 탐사를 해봐서 시추권을 꽂아봐서 그 기름이 있다라고 판명이 되면 경제성을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뭐 개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어쨌든 정부 발표대로 따지면 천연가스가 75고 그 다음에 그 석유가 25%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가스가 많이 나온다. 가스가 왜냐하면 많이 나는 한국 같은 좋은 경우에는 겁니까? 천연가스를 비싸게 사다 쓰잖아요. 왜냐하면 액화를 시켜야 되니까. 잠깐 그렇지.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그렇지. 알 것 같아. 요게 그냥 뽑아 올린 천연가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쵸, 같은 기체로 돼 등등. 있는. 예. 그래서 헨리에브 지수라 그래서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1 저런데. MBTU당 가격이 1.6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 한국이 사오는 LNG의 가격은 10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대여섯 배 정도 되는 거고 비쌀 때는 뭐 10배 정도가 됐던 거고. 예. 근데 그 말인즉슨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액화천연 LNG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뽑아내서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옮긴 다음에 예. 에너지 저장실에 액화시켜서? 저장하고 있다가 예. 액화해서 운송 비용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훨씬 더 비싸게 사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석유보다 천연가스는 액화시키는 비용이 또 추가되니까 맞습니다. 더 비싸다. 이동이. 근데 뭐 예를 들면 동해에서 나온다. 그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 수는 없겠지만 가스로 그냥 해서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건 말되네. 그래서 뭐 미국 그 GOX 프로라고 하는 전문 매체가 계산을 해놓은 게 있어 제가 가져와 봤는데 예. 이건 물론 이게 보통의 평균치로 해놓은 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다를 수 있는데 미국의 네. 파이프라인 그 공급 가격이 1 MBTU당 $3 정도라고 하면 아시아 동북아시아에는 그 가격이
8달러까지 뛰고 이야, 2배 유럽에는 이상이네. 7달러까지 뛴다. 근데 이거는 뭐 평균적인 가격이라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쨌든 이 우리는 공식대로라면 우리는 훨씬 비싸게 사다 쓴다. 천연가스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는 있는 거네요. 그 천연가스는 가스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배달비가 비싸다. 비싸니까 맞습니다. 배달비 그러니까 빼면 원가도 사실 액화도 얼마 안 해야 된다. 되고. 동해 앞바다에서는 가스 나오기만 하면 저희 그거는 그냥 파이프라인 이어서 하면 갖다가 되거든요. 파이프만 꽂아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으니 배달비가 안 들어서 그건 좋겠네. 그거는 나오기만 하면 그냥 이건 다 수지 맞는 거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라질 사진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 유전의 그 보라색 선이 유전으로 이어진 이 보라색 선이 다 가스관이에요. 여기서 캐서 액화해서 바로 이렇게 그냥- 날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이어가지고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야 미국은 저 파이프라인 해서 수출 안 되는 거는 그냥 동네 나눠주고 아 그런데요? 그냥 불로 태우거나 어, 액화시켜서 보내는 것도 돈이니까 버리는구나 그냥. 그냥 버리느니 동네 그 파이프라인 가는 길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주고 막 그런. 아 라면 끓여 드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 그냥 쓰세요. 뭐 그렇겠네.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네.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LNG를 전 세계에서 뭐 세 번째로 많이 사다 쓰는 나라인데 예. 여기서 LNG가 천연가스가 나온다고 하면 굳이 액화시켜서 비싸게 사오지 말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파이프라인 옮기면 국토도 좁잖아요. 저희는 예. 훨씬 더 경제성 있게 쓸 수 있어서 수입 대체 효과로 따지면 바깥에 비싸게 팔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경제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그나마 좀 긍정적이네. 네. 근데 유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조금 우리가 막 우린 이제 네덜란드 되는 거야? 막 이거. 뭐 어떻게 될까요? 가스값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도시가스. 그럼 도시가스 가격이 떨어지겠죠. 저희는 굉장히 좋은 거죠. 뭐 도시가스 가격도 떨어지고 전기요금도 떨어지고. 그러면 안쓸 그건 수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LNG 수입해다 가스공사가 LNG 수입해서 도매로 수입 그 각 지역별 가스회사한테 팔고 각 지역별 가스회사들은 거기에 조금 마진 붙여서 또 각 가정으로 팔고 예. 그러고 있는데 네. 각 지역별 가스회사들은 그대로 팔죠. 어차피 가스공사는 그대로 가져올 테고 그거를 배급하는 사람은 여전히 가스공사일 테고. 그럴 그렇죠. 경우에 요즘 가스공사 주가가 잘 올라서 네. 수혜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가스공사가 매출이 줄어드나? 오히려 싸게 해야 되니까 매출도 줄어들고 거기에 붙이면 80달러에 갖고 오던 거는 한 8달러 붙여서 팔아도 그러려니 하는데 2달러에 갖고 오면 8달러를 어떻게 붙여?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약간 지금 모르겠네요. 자, 수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만 지금은 이제 손해 보고 팔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예. 가스값 비싸다는 이유로 손해는 아니고 이제 외상으로 좀 미수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겠죠. 뭐 천연가스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희 상상입니다만 일본도 가깝잖아요. 네. 그 파이프라인 이어가지고 그래. 러시아가 뭐 딴 데 파는 것처럼 저희도 팔 수 있겠죠. 야 그거 진짜 좋겠다. 일본에서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네. 우리가 수틀리면 잠깐 막을까? 러시아가 하듯이 야, 이거 막으면 너희도 곤란할 텐데. 그뭐 30년치도 없다는데 그냥 우리 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뭘 러시아에 주고 팔고 합니까? 그걸? 러시아는 팔 필요 없고요. 네. 일본에 일본에 도 어차피 LNG로 대부분 많이 사오기 많이 쓰니까 때문에 일본에 우리가 파이프라인 연결해. 그래서 항상 파이프라인 이렇게 만지작.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의 외화가 안 드는 건데 가스가 나오면 근데 그 일본으로 팔아서 외화를 벌어봐야 이거는 우리가 캐서 쓰는 그 기간이 줄어드니까 그럼 그 기회는 또 외화 주고 사와야 되니 우리는 팔아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건 그럴 수는 그런데. 있죠. 우리가 쓰는 거죠. 그건 그런데 그냥 상상해 보면 그러면 재밌겠다. 그 가스 밸브 갖다 놓고 뭐 어떻게 자 한번 잡아볼까요? 자 독도가 누구네 땅이야. 뭐 안 들려 다시. 그런 거죠. 그래?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채팅창에 동해는 심해라 아유. 힘들듯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해는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2,000m 안팎이라서 네.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그 아프리카 해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3,000m 초심해보다는 훨씬 더 얕은 바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떡하냐. 야, 동해 유전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네요. 광복 이후에 한 30년 후에 태어난 안 대표도
이렇게 일본이 미운데 뭐 그렇게까지 밉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저 해보고 싶은 뭐 거.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남한테 했거지. 저자세지. 우리는 항상 저자세지. 뭐 이렇게 딱 목에 힘주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코리아가 외국에 갑질해본 적이 없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우리 주변국들이 다 세계 초강대국인데 어디다 갑질합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왼쪽은 세네갈, 오른쪽은 우간다 이 정도면 돼야 갑질도 하지.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뭐 이런데. 그래서 뭐 실제로 장구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도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가지 얘기네요. 석유 생산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가스 나오면 그 의외로 유용은 하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